좀 역사적으로 큰 피해를 준 쓰나미가 몇 번 있었거든요. 지구 전체의 자전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었던 거죠. 쓰나미가 또 진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무려 시속 800km 정도래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속도가 보통 시속 1000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행기 속도로 움직입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뚫고 몸 바다로 나가겠다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명조끼 같은 거 입고 바다에 있으면 안전할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물이 육지 쪽으로 쓸려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몇백 미터까지도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쓰나미를 피하는 방법은 명확해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쓰나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쓰나미라는 현상이 지진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은 오래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걸 기원전 400년쯤에 쓴 투키디데스라는 분이 이 책에서 짤막하게 이런 글을 남겨요. 쓰나미 현상은 아마도 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진이 원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일은 없다. 지진이 원인이다라는 추측을 이 책에 남기기도 합니다. 이후에 로마의 역사가 마르셀리누스가 서기 365년 알렉산드리아에 덮친 쓰나미를 보면서 쓰나미의 현상을 명확히 기술해요. 이분도 쓰나미가 지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쓰나미가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전에 어떨 때는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에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닥쳐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쓰나미 오기 전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도 관찰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래전부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어요. 물론 쓰나미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아마도 지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오랜 동안 겪었던 나라는 일본인 것 같아요. 쓰나미가 사실 일본어입니다. 한자를 우리말로 적으면은 나루 진자의 물결파 해서 우리말 발음으로 읽으면은 진파예요. 여기서 나루진의 그 진이 나루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노량진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나루터의 이름이 노량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이라는 이 한자가 나루의 뜻이 있으니까 일종의 항구 같은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쓰나미를 항구의 파도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쓰나미가 처음 촉발되면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높지 않은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면서 점점 파도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게 치솟으면서 항구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일본 어부를 상상해 보세요. 먼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있는 배 아래에 엄청난 쓰나미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만 출렁할 정도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파도가 오는지도 몰랐던 어부가 이제 자기의 어선을 끌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항구가 있는 자기 마을로 왔더니 그곳에는 엄청난 파도가 휩쓸어 가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큰 피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름, 항구의 파도라는 이름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붙여진 거예요. 먼 바다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항구에 왔더니 이게 큰 파도가 덮쳤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항구의 파도라는 뜻이 왜 붙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해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자어겠죠? 해일은 보통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진해일, 그리고는 폭풍해일. 해일이라는 현상은 높은 파도가 닥쳐오는 건데요. 그 원인이 지진이면 지진해일, 폭풍이면 폭풍해일로 나눠서 부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쓰나미는 깊은 물속에서의 일종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 혹은 화산의 폭발, 그리고 운석 충돌 같은 것처럼 바다 안쪽에 있는 지각의 변동 때문에 보통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쓰나미는 해일 중에는 지진 해일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과거에는 이 쓰나미를 타이덜 웨이브라고 부른 적도 있었어요. 여기서 타이덜이 조수간만의 조석, 밀물썰문의 의미거든요. 예전에는 이 타이덜 웨이브라고 불렀던 이유가 밀물썰문은 되게 달의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은 밀물썰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이 쭉 빠졌다가 쭉 밀려오기도 하는 걸 보면서 쓰나미도 일종의 타이덜 웨이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인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타이덜 웨이브는 달의 중력이 원인이고요. 쓰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혹은 지각 변동이 원인이어서 사실 쓰나미는 타이덜 웨이브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예전엔 타이덜 웨이브,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조석 파동 이라고 불렀던 이름이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쓰나미는 그냥 요즘은 쓰나미라는 일본어에서 온 발음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 혹시 영화 인터스텔라의 밀러 행성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지구인들이 물 위에 착륙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밀려와서 큰 곤란을 겪는 장면이 그려지죠. 인터스텔라의 밀러 행성에서 이 분들을 덮친 그 엄청난 높이의 파도, 그거는 타이덜 웨이브일까요? 아니면은 쓰나미였을까요? 당연히 조석 작용에 의한 엄청나게 높은 파도겠죠. 거기서 밀러 행성은 주변에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었잖아요. 블랙홀의 조석력 때문에 만들어진 큰 파도여서 인터스텔라 밀러 행성의 높은 파도는 쓰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타이덜 웨이브라고 할 수 있죠. 쓰나미가 그럼 도대체 지각의 변동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가지 예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고한 이 그림은 그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바닷속에 두 개의 지판이 이렇게 만나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손바닥, 얘가 안으로 섭입하는 파동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 판이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이 판과 만나잖아요. 마찰 때문에 얘를 끌고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튕길 수 있겠죠. 그때 두 판이 있는, 지각이 있는 윗부분의 바닷물이 윗방향으로 엄청나게 큰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수 있듯이 거기서 높은 파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진행하는 것, 그걸 우리가 쓰나미가 만들어지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쓰나미가 해변으로 다가오면 흥미롭게도 점점 이 쓰나미의 그 파도의 파고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파장은 점점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파장이 짧아지면서 파고가 높아지면서 이제 해변에 있는 사람과 주택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파도하고 쓰나미는 과연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인은 다릅니다. 파도는 대개 수면 위를 불어가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물을 끌고 갑니다. 그럼 아주 약간의 파도가 만들어지고요. 파도가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분 해변에 보시면 먼 바다에서는 이렇게 작은 파도가 해변으로 오면서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밀려오는 게 우리가 익숙한 파도예요. 쓰나미는 당연히 지진으로 혹은 지각의 변동 혹은 산사태도 있대요. 바닷속에도. 바다의 바닥을 이루는 지각이 쓸려 내려가면서 무너지는 산사태 같은 것도 이 쓰나미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쓰나미와 파도의 원인은 다른데요. 쓰나미와 파도의 정량적인 또 다른 차이는 바로 파장이에요. 쓰나미의 파장은 무려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익숙한 눈으로 자주 접하는 파도의 경우에는 파장이 기껏 몇십 미터 정도밖에 안 돼서 파장의 차이도 상당히 크죠. 일본에서 왜 쓰나미의 뜻이 항구의 파도라고 불리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맞아요. 먼 바다에서는 그곳에서 이제 쓰나미가 스쳐 지나갈 때는 기껏해야 수면의 높이가 30cm 정도밖에 변하지 않아요. 그럼 30cm 정도면 거기 배를 타고 있는 어부가는 거의 느끼지도 못할 정도죠. 그래서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가까운 그 지역에 해변에 밀려올 때는 엄청나게 높은 높이로 파도가 치솟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높은 기록이 있습니다. 관측된 쓰나미 중에 가장 파도의 높이가 높았던 것은 1950년에 알래스카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라고 해요. 그거 찾아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파도의 높이가 무려 524m였대요.
근데 이렇게 큰 높이였는데 사실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쓰나미가 만들어진 곳이 알래스카의 땅의 근처였대요. 그래서 금방 진행하다가 곧바로 알래스카 땅과 충돌을 해서 소멸하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알래스카의 이 충돌한 부분이 넓은 해변 부분이 아니라 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쓰나미가 충돌하면서 갑자기 사라져서 다행히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는 아는데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죠. 쓰나미가 또 보통의 다른 파도에 비해서 진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시속 800km 정도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속도인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비행기 속도가 그 정도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속도가 보통 시속 1000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육박하는 속도인 거죠. 거의 비행기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행기의 속도에 육박할 정도로 쓰나미가 빠르게 움직일까라는 것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 바다에서 이게 바닷물이 있고 그 아래 지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각 변동 때문에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엄청난 깊이의 바닷물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물리학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gh가 돼요. 큰 물 덩어리가 H란 높이만큼 있는 거죠. 근데 mgh가 이 쓰나미가 처음 만들어진 곳에서 수직 방향의 운동에 관련된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가 결국은 파동의 형태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물질이 움직이는 것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그래서 mgh와 mv 제곱이 거의 비슷한 정도다라고 생각해서 m을 지워버리면 mv 제곱에 v가 있잖아요. 속도가 루트 hg라는 수식을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 덩어리가 높아서 h가 크면 클수록 파동의 진행 속도 v가 높이의 루트, 제곱근에 비례해서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쓰나미가 만들어진 곳은 깊은 바다였다면 h가 크잖아요. 거기선 굉장히 빨리 진행합니다. 쓰나미가. 그러다가 쓰나미가 해변 근처에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h가 작죠. 깊이가. 그래서 거기선 속도가 급격히 느려져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는 무려 비행기 속도처럼 시속 800km로 움직이던 쓰나미가 이 바닷가의 근처에 오면은 그거의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속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근데 쓰나미가 이 해변에 가까워지다 보면 파도의 높이도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점점 해변으로 밀려오는 쓰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변 이쪽이라고 할게요. 이쪽이 먼 바다. 쓰나미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속도가 빠르고요. 이쪽은 수면의 깊이가 얕으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겠어요? 이 큰 물덩어리가 엄청나게 빨리 해변으로 오는데 이 근처에서는 그 다음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그 중간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교통정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쪽에서는 물은 엄청나게 빨리 오고 이 반대쪽에서는 느려집니다. 교통정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물은 계속 밀려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변에 가까이 온 쓰나미는 엄청난 높이로 높아집니다. 아까 알래스카 쓰나미 경우엔 거의 500m 이상까지도 높아지는 게 다 가능한 거죠. 자, 쓰나미가 어떤 원리로 해변에 가까우면서 높이가 늘어나고 속도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혹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쓰나미가 올 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구명조끼 같은 거 입고 바다에 있으면 안전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론 쓰나미가 올 때 먼 바다에서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크게 위험하지 않죠. 기껏해야 이 큰 물덩어리이긴 하지만 30cm 정도만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멀리서 오는 걸 바라보면서 빨리 구명조끼를 입고 달려가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살아야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엄청난 분량의 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이 위아래로 조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분량의 물이 육지 쪽으로 쓸려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쓸려오는 방향으로 몇백 미터까지도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명조끼 입어서 쓰나미에서 살아남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행여라도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2004년에 인도양 아주 큰 쓰나미가 있었거든요. 그 직후에 남겨져 있는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기 넣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밀려온 쓰나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산을 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 흔적도 없을 정도로 모두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걸 볼 수 있죠.
구명조끼 안 되고요. 여러분이 수영 잘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물에 쓸려가면서 주택이나 바위나 전신주나 그런 곳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충돌해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사실 쓰나미를 피하는 방법은 명확해요. 이 사진을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높은 산은 피해가 없거든요. 높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쓰나미가 밀려올 때는 무조건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 있었다면 괜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변으로 이동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해변 쪽으로 오면 이 쓰나미 파도의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먼 바다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뚫고 먼 바다로 나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큰 피해를 준 쓰나미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쓰나미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게 잠깐 말씀드렸던 2004년 인도양 지진이에요. 이때는 두 개의 그 판이 만나는 경계에서 단층이 파열되면서 무려 1200km 정도 되는 길이의 단층 파열이 일어났대요. 그 과정에서 무려 규모가 9.2 정도인 지진이 발생했고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진 지진이 발생하니까 그게 쓰나미를 일으켜서 그때 피해를 입은 나라가 14개 국가고요. 사망자가 23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준 자연재난이었던 거죠. 이때 이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도 찾아보니까 기록이 있는데요. 이 지진 때문에 지구 전체가 1cm 진동했다라는 정도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쓰나미가 덮친 데 이 파도의 높이가 무려 30m 가까이 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그 인도양 쓰나미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쓰나미 사건일 거예요. 그때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은 규모가 9.0이었대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 지진의 규모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지진도 너무나도 커서 지구 자전축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 속도도 하루에 1.8 마이크로초가 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자전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의 혼수 지역이 특정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나기도 하고요. 그때 발생한 쓰나미의 높이는 40m였습니다. 엄청났고요. 그리고 이 쓰나미가 일본 해변을 덮친 게 속도가 그때 시속 700km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된 게 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전력 공급이 멈춰서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의 냉각 시스템이 중단되고 냉각이 안 되니까 그곳에 굉장히 다량의 수소가스가 누적됐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 있던 거죠. 자, 이처럼 쓰나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폭탄을 터뜨려서 고의적으로 쓰나미를 만들어서 적국을 쓰나미로 공격하겠다라는 제안이 2차 대전 때 이미 제안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폭탄이었겠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핵폭탄을 터뜨려서 쓰나미로 적국을 공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실험도 진행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도중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중단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핵폭탄을 바닷속에서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쓰나미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데 바닷속에서 터뜨린 핵폭탄의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의 형태로 방출돼서 얘가 큰 파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핵폭탄이 터진 지역 주변에 있는 액체 상태의 바닷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에너지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파도가 아니라 물을 끓이는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쓰나미를 크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서 물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물이 움직이냐면 터진 방향의 윗방향이 돼서 문수처럼 위로, 바다 위로 솟구칠 뿐이지 큰 파도를 만들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시도조차 이루어진 건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이 연구, 계획, 그리고 실험 중에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쓰나미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계획이다라는 게 알려져서 요즘은 쓰나미를 고의로 일으켜서 상대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쓰나미도 그렇고 파도도 그렇고 막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당연히
해변을 따라서 방파제를 만들어 설치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가진 파도가 해변으로 닥치고 있을 때 방파제가 이 파도를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물이 파도의 형태로 해변으로 오는 걸 커다란 장벽을 만들어서 장벽 한쪽을 장벽 반대쪽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장벽의 안쪽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기계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쓰나미를 방파제로 막겠다라는 건 사실 이건 그렇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보통은 방파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항구의 정박한 배들의 피해를 막거나 해변에 있는 모래들이 바다로 쓸려 나가는 것을 막거나 그런 용도의 방파제는 당연히 효과도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방파제를 이용을 해서 쓰나미를 막는 거는 사실 그렇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방파제가 무용지물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보통 해변에 설치되는 방파제는 크게 높이를 높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쓰나미는 파도의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쓰나미가 오면 방파제는 낮고 쓰나미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이 방파제를 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방파제로 쓰나미를 막으려면 엄청나게 높은 방파제를 쌓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쓰나미가 닥쳐오다 보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방파제에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아랫부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돼요. 방파제가 당연히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방파제를 넘어갈 수도 있고 방파제 아랫부분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때 방파제로 당연히 쓰나미를 막는 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다음에 닥칠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더 높고 더 튼튼한 방파제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방파제의 높이를 그러면 얼마나 높이 해야 될까요? 동일본 대지진 때의 쓰나미를 생각하면 방파제 높이가 글쎄 한 30m 돼야 돼요. 그럼 30m 높이의 방파제로 일본 전체 나라를 둘러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그 방법이죠. 그럼 어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높은 방파제로 쓰나미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파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방파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이 방파제의 이름이 모세예요. MOSE. 모세는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한 그런 선지자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모세라는 약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방파제가 하는 역할이 정말 일종의 바다를 가르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매년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을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베네치아 한가운데 유명한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이 침수가 돼서 물로 가득 차 있는 사진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자, 모세라는 방파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 꽤 재밌습니다. 안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파제예요. 그리고 그 모터를 이용을 해서 방파제에 들어있는 물을 비워서 밀어낼 수도 있는 방파제입니다. 그럼 보통 바닷물의 높이가 높지 않을 때는 방파제에 물을 가득 채워요. 물속에 깊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수면이 높아질 것 같은데 라는 경고가 알려지면 이 방파제를 세우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이쪽이 먼 바다고 이쪽이 지키고자 하는 베네치아 지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바닷물이 올라갔는데 이쪽 바닷물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세 방파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을 전동기를 이용을 해서 퍼냅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던 모세의 이쪽 부분 베네치아 쪽 부분을 물이 아니라 공기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기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방파제가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물의 수면이 높아도 베네치아 쪽은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움직이는 방파제야, 일종의. 가만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져서 침수의 위험이 없을 땐 바닷물 속에 가라앉혀 둡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발생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럼 방파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안전해지면 다시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 걸로 알아요. 찾아보니까 8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방파제가 작동해서 베네치아의 침수 피해를 실질적으로도 막고 있는 일이 벌써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파제고 작동하는 원리가 흥미로워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인류가 겪는 대표적인 대규모의 자연재난 중에 하나인 쓰나미의 원리, 그리고 쓰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파도는 높아지고 속도는 줄어들고 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렸고요. 후반에는 쓰나미를 막기 위한 용도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방파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범준의 물리다 여러분 재밌게 시청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또 콘텐츠에서 재밌는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